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의 아들이 지원했던 충북대와 아주대 로스쿨 등도 압수수색하며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조 장관은 악의적인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이루어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연결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김포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선 처음 나온 의심 신고로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추가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해 일부 바다 양식장은 폐허로 변했고 영남 내륙에선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노래방에서 여중생 여러 명이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어프로 폐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노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태롭게 차도 위를 지나다녀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는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폐지수거 노인들을 돌아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휴가 잘 마치고 뉴스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 돼지열병 확진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은 결국 확진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파장이 좀 클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좀 정리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오늘 오전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20군데가 넘는 곳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6차례 압수수색이 계속됐고 결국 장관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장관의 자택인지라 검찰의 수사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 혹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입구로 들어섭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나선 지 28일 만입니다. 조 장관이 법무부로 출근한 뒤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검찰이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 수사를 확대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도 연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 부부가 사용해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습니다. 정 교수의 요청으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바꿔줬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자택 내부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장관 자택에서 김 씨의 진술과 자택 내부 구조가 맞는지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제출한 조 장관 부부의 하드디스크에서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장모 씨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활동증명서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자녀의 활동증명서뿐 아니라 조 장관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던 장 씨의 활동증명서가 나온 만큼 조 장관 부부의 하드디스크를 주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자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 이어서 아들의 입시 문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이 지원했던 법학 전문 대학원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충북대와 아주대 법학 전문 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과거 지원했던 학교입니다.
비슷한 시각 조 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2013년과 2017년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 관련 증명서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대학 입시 당시 제출했던 입학 지원 서류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조 장관의 청문회 이후 조 씨가 발급받은 인턴 활동 증명서가 다른 인턴들의 서류와 형식이 다르다며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씨의 딸이 지원했던 이화여대 입학처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김섬입니다. 예,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27일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6번째 압수수색이 실시된 셈인데 현직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장관의 자택이어서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것은 검찰이 뭘 보기 위해서 현직 장관의 집까지 간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 검찰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또 조 장관의 자택에 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 장관이 직접 연관된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일단 서울대 인턴 증명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 장관의 딸은 2009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예. 취재해 보니까 조 장관 측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조 장관 딸 논문의 책임저자였죠.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조 장관은 이 인턴 증명서들은 정당하게 발급됐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학생의 인턴 증명서까지 조 장관 측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중이고요. 또 조 장관 자택에 일가 재산을 관리해주는 증권회사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온 적이 있는데 예. 이 직원이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진술한 게 있어서 대조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검찰은 이제 현직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처음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려면 혐의가 확실해야 합니다. 예. 현직 법무부 수장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척이 됐고 법원도 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나 처남, 오촌 조카 등으로 수사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조 장관을 좀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굉장히 다각도로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장관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 뒤에도 뭐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그건 상당히 좀 타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그 압수수색이 검찰로서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수사하는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만일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가는 검찰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은 틀림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압수수색 물건은 이제 분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그 결과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조 장관의 부인의 변호인 측이나 아니면 그 조 장관 본인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조 장관 부부가 오늘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종 입장을 설명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글이 없었습니다. 정 교수 변호사 측도 제가 연락이 닿았었는데 오늘 입장을 낼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도 압수수색 이후에 오늘 오후 이후에는 특별히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이 없습니다. 예. 자택이 압수수색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압수수색이 언제 끝났습니까? 오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오후 늦게까지 혹은 지금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 한 7시 좀 지나서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오전 9시가 좀 넘어서니까 예. 하루 종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 9일 취임 후에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근길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 본인이 연루됐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조국 장관은 악의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 조모 씨가 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에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법적 조치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출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 오해가 다 시정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원장은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조 장관 자녀의 센터 관련 증명서 발급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바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어서 세 번째고 한강 이남에서 발병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포 농장 앞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소식부터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조금 전인 7시 50분쯤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김포 이곳 돼지 농가의 그 돼지들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13시간 만입니다. 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자세한 상황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심 신고 자체는 임신한 지 110일 정도 지난 돼지 4마리가 어미돼지 4마리가 그 돼지를 유산해서 그 유산했다는 거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죽은 돼지가 한 마리 더 나왔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농식품부가 시료를 채취해서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로 가져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당초 오후 9시, 밤 9시나 늦으면 자정 가까이 지나야지 나올 것으로 봤는데 검사 결과가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강 이북이냐 이남이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강 이남일 경우에는 그만큼 이것이 퍼져나가는데 막기가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한강 이북의 경우는 그 야생 멧돼지가 많이 다닌다거나 혹은 이제 북한에서 이러한 질병이 넘어왔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유입 경로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농가 두 곳에 대해서도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유입 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강 이남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방역이 잘 된 것으로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었던 이 농장에 대해서도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입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느 농장에 더 바이러스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그 당국에서는 지금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역대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역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최소한 고기만이라도. 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로 이곳의 방역은 그 기존의 중점 관리 지역으로 방역이 되던 것보다 한층 강화된 상황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요, 지금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로 지금 그 생석회라고 합니다. 저 생석회 흰 가루를 바닥에 뿌리기 위한 재료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걸 바닥에 뿌려서 차량과 사람이 밟고 들어갈 때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초동 방역팀 직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하고 있고 바깥에서도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곳이 이미 발생했던 농가하고는 1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관성에 대해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직 역학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사료 차량이 다녀갔는지 아니면 같은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서 왔는지 등의 좀 명확한 역학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처음 발병했던 파주의 농가와는 13km, 그리고 두 번째로 발병한 연천 농가와는 40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5일 동안 추가 확진 신고가 없었던 상황에서 새롭게 확진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 경로를 정확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김포에 농가가 13곳 정도가 있는데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닥친 태풍은 돼지열병 방역망도 흔들어 놨습니다. 미리 뿌려둔 소독약이나 바이러스를 차단시켜주는 물질인 생석회가 비바람에 군데군데 다 씻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방역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하기로 하면서 오늘 전국 농장에서 대대적인 소독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지금 전해드린 대로 한강 이남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바람에 더 비상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돼지 축사와 농장 주변에 소독약을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진입로 곳곳에 생석회도 다시 뿌립니다. 미리 뿌려둔 생석회가 비바람에 씻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생석회는 소독용 산화칼슘으로 물과 합쳐지면 높은 열이 생겨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를 냅니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정부는 다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소독약과 생석회 도포 등 그간의 방역 조치들을 조속히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늘 작업에는 지자체와 농협, 군 장비 등 방역 차량 1000여 대가 동원됐고 생석회 640톤을 뿌렸습니다. 소독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소독약과 생석회가 비바람에 씻겨 내려갔거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울타리와 무너진 축사벽도 최대한 빨리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앞으로 3주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경, 그러니까 1시간 조금 넘었죠. 7시경에 경기도 파주에서, 물론 한강 이북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또다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한편으로는 일찌감치 삼성으로 향해 있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해왔죠. 오늘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 등을 포함해서 모두 1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분식회계를 넘어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KCC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삼성 계열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KCC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찬성표를 던지거나 우호주주로 참여했던 회사들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합병에 찬성했고 KCC는 삼성물산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이 부회장 측의 우호주주, 이른바 백기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된 걸로 봤습니다. 이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의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국민연금과 KCC 역시 삼성 측의 요청을 받아 합병에 도움을 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오늘 압수수색의 배경과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는 물론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시작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 법인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3월엔 삼성 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뒤로 수사 주체가 특수 4부로 바뀌었고 6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예, 6개월이라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의 수사가 그렇다면 답보 상태였나요? 예, 취재 결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변호인 참관 아래 꾸준히 분석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사를 멈춘 게 아니라 이 증거물을 확보하면서 이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해 왔던 겁니다. 이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앞서 증거물을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확보할 압수물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은 앞서 최순실 특검팀에서도 수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KCC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부분도 있긴 한데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예, KCC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 삼성에 힘을 실어준 곳입니다. 이 합병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당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때 KCC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싼값에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삼성의 우호 주주를 자청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KCC 의사결정 과정에 이 삼성 측의 개입이나 부탁이 있었는지 등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알려진 바대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떼놓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합병을 하기 위해선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고 이는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한 달 전에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 이것이 검찰 수사가 힘을 얻게 됐다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죠. 예,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명분을 세워준 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집중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새벽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뉴욕 연결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곧 북미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우선 좀 있겠죠? 네, 내일 정상회담은 취임 뒤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지난 6월 서울에서 만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일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큰데요. 지난 6월 한국에서의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처럼 이번에도 북미 비핵화 대화에 어떤 의미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자,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안전 보장 문제를 거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강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하노이 대화 이후 북한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안전 보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북한의 구상이 무엇인지, 북한의 발언들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 공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 채널을 통해서 대책을 논의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게 강 장관의 설명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결국 영변 핵시설 등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국과 미국은 그 대가로 어떠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구상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 카드를 들고 미국 정부를 설득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제재 완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로는 안전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영변 핵시설 등의 비핵화 카드에 맞춰 한미가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수교 협상, 한미 군사훈련 조정 등 어떤 안전보장 카드를 북한에 제시할지가 핵심입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우리한테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인데 정상회담과 마치 일정을 맞춘 것처럼 내일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내일과 모레 서울에서 열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계속 내놨는데 내일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향후 협상에 맡기자는 식으로 일단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에서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 5월 이후에 10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이 가운데 최소한 2번 이상 그 추적에 실패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낮은 고도와 변칙적인 궤도 때문에 일본의 정보 탐지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일본이 민감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8월 2일 북한이 쏜 발사체는 최대 고도가 겨우 25km였습니다. 7월에 쏜 것도 최대 고도는 30km에 불과했습니다. 최대 고도가 60km 이하일 경우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어려운데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쏜 10차례 발사체 가운데 9번이 60km를 넘지 않은 겁니다. 교도통신은 이처럼 낮은 고도와 변칙적 궤도 때문에 일본은 10번 가운데 최소 2번 이상을 추적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탐지에 실패했습니다. 사정거리 600km에 달하는 KN-23은 일본 본토까지 상륙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탐지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민간 위성을 군사정보 수집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발 정보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최근에 북한이 제3국에서 일본 측과 만나서 평양과 원산 구간에 일본의 고속철 신간센을 놔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역시 단둥에서 평양까지 고속철 건설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변국들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풀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겠죠. 김소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몽골에서 북한과 일본의 경제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북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일본 측에 평양에서 원산까지 신칸센을 건설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재가 풀릴 것을 전제로 한 논의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양측의 만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단둥부터 신의주를 거쳐 평양까지 중국의 고속철 까오티에 건설을 북측과 논의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남북이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구간과 겹칩니다. 남북은 현대화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간철도망을 고속철로 깔아 경제적 도약을 노리는 걸로 분석합니다.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당시 KTX를 타본 김여정 부부장 등이 낡은 철도를 복원하는 데서 만족하진 않을 거란 겁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 타파가 휩쓸고 간 남부지방에선 추가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바다 양식장은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사과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등의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부서진 양식장 시설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일부 시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곳 해안가는 양식장이 부서지면서 온갖 물건들이 떠밀려와 쓰레기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민들이 관리사로 쓰던 컨테이너까지 강한 비바람에 통째로 떠내려왔습니다. 태풍이 덮친 전남 여수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를 넘었습니다. 우럭 등을 키우던 25어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사가 없어져 버렸지, 작업단이 없어져 버렸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지금 저 가해가 지금 밀려가고 이제 못 쓰게 돼가고 있는 거죠. 올해 재배를 시작한 바나나 시설하우스 2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나나 나무가 넘어져 2년을 준비한 농사는 하루아침에 망쳤습니다. 인삼밭 차양막도 힘없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한창 익어가야 할 사과는 바닥에 이리저리 나뒹굽니다. 쇠기둥을 받고 쇠줄을 묶었지만 20년 된 사과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밀양에서만 사과농가 250여 곳이 피해를 입는 등 영남 지역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1000헥타르가 넘었습니다. 뿌리가 바람이 쐬 놓으니까 일로 싹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을 거지를 앞둔 벼도 비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쓰러지고 물에 잠기면서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태풍 타파는 전국 3,200여 헥타르의 농가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주택과 가로수 등 시설물 피해도 1,700건이 넘게 집계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태풍 타파는 일본에도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강한 돌풍으로 철탑이 휘고 자동차가 뒤집히는가 하면 규슈 지역에서만 5만 가구 넘게 정전을 겪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철탑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고꾸라졌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무너져 내렸고 신호등이 인도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태풍 타파로 특히 돌풍 피해가 컸던 일본 미야자키의 모습입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거센 바람으로 차가 뒤집히거나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일본 신문은 미야자키와 나가사키, 후쿠오카에서 태풍으로 모두 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나가사키의 3만 4천 가구를 포함해 규슈 지역에서만 5만 7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소셜미디어에 당시 불안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후 니가타 등 중북부 지역에 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홋카이도 일부 지역엔 홍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타파는 내일 새벽에야 일본 열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여중생 여럿이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오늘 종일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반말을 해서 기분 나빠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코와 입 주변은 피투성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욕설. 그나마 성한 이마로 손바닥이 날아옵니다. 손으로 막아보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1명을 데려가 집단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참혹한 모습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그 집단으로 폭행당해도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하면 진짜 저도 불안해져서.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8만여 명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일대 중학교 1학년 학생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 학생이 친구처럼 반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만간 할 예정이에요. 입원 치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 피해자 측에서 오늘 신고를 했었어요.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 13세가 아직 안 돼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만 13세 이하 청소년은 범행을 저질러도 소년범으로 분류돼 법원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지폐가 진짜인지를 확인할 때 흔히 두 가지를 보라고 합니다. 반짝거리는 홀로그램, 그리고 불빛에 비췄을 때 나타나는 인물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안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위조 방지 장치까지 붙인 가짜 5만 원권이 발견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왼쪽은 진짜 5만 원권, 오른쪽은 위조된 가짜 지폐입니다. 가짜 지폐에 연하기는 하지만 신사임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위조를 막는 홀로그램도 선명합니다. 진짜 5만 원권에 있던 홀로그램을 떼어내 붙인 겁니다. 단순한 가정용 프린터로 제작했던 방식과 달리
가장 핵심이 되는 홀로그램까지 오래 붙임으로써 일반인이 알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 지폐는 앞, 뒷면을 각각 만들어 합친 형태입니다. 먼저 복사한 지폐 앞면에 진짜 지폐에서 떼낸 홀로그램을 붙였습니다. 신사임당 무늬도 새겨 넣었습니다. 이후 따로 복사한 뒷면을 합치면서 숨겨진 선인 은선도 넣어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그램을 떼낸 진짜 5만 원권은 한국은행에서 교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폐의 4분의 3만 남아있으면 새 돈으로 바꿔준다는 걸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측은 지폐가 해진 상태로 발견됐다며 오랜 기간 진짜 지폐처럼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위조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한 만큼 대량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마선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총회를 이어갑니다. 이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2년 정도 끌어온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욕설과 몸싸움으로 뒤엉켰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기자회견을 가로막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 장면을 꼭 촬영해서 남겨주십시오. 정상적인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에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자, 정상적인 기자회견입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한 참가자는 손에 밀려 넘어집니다. 폭력이에요, 폭력! 명성교회 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세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막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쪽이 허가도 없이 총회장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장 밖에서도 오전부터 찬반 집회로 충돌했습니다. 담임 목사 정빙은 우리들의 권리다. 명성 세습 철회! 명성 세습 철회! 기자회견 직후 시작된 총회에는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단은 1년에 한 번 정기총회를 여는데 이곳에서 교단 내의 모든 문제를 논의합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세습했다는 재판국의 결론도 이곳에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재판국이 총회 아래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총회에선 세습이 합법이라는 재판국의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명성교회의 운명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는 대가성이 없었고 장 의원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경찰이 장용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고 다른 사람을 지켜 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냈다는 겁니다. 모두 사고 사흘 뒤인 지난달 10일 장 씨가 자백한 내용입니다. 경찰은 이후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김모 씨가 장 씨 또는 아버지 장제원 한국당 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 씨와 김 씨 그리고 동승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금융계좌 거래 내역도 들여다봤지만 대가성은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깊어 사고 후 김 씨에 연락한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집안과 관련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뺑소니 혐의나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장 씨와 지인 김 씨, 동승자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원정 출산과 이중 국적 등 아들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증거 자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명백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의혹이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들을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지 않았고 아들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정 출산 장소라는 의혹이 나온 산후조리원은 아들이 태어난 이후 만들어진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설립 연월일이 2000년입니다. 2000년. 저희 아이를 출생한 연월일은 1997년입니다. 이게 명백히 가짜 뉴스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서울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것이 확실하다며 나 원내대표가 자료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로 나 원내대표를 공격하던 홍준표 전 대표도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출생신고서 등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혹이 말끔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건 의혹만 더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에 만들어진 몽타주는 한 장입니다. 1988년 9월 7일 밤에 버스에 탄 바로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몽타주는 버스 안내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그려졌는데 경찰이 최근에 버스 안내원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목격한 사람은 2명입니다. 1988년 9월 7차 사건이 일어난 뒤 용의자를 태운 버스 기사와 안내원입니다. 기사는 몇 년 전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유일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버스 안내원을 찾고 있습니다. 1988년 7차 사건 뒤 나온 몽타주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 안내원은 범행 장소 근처에서 한 20대 남성이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누군가 풀밭을 헤치며 이동한 흔적이 있었는데 용의자의 바지 아랫부분도 젖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경찰은 화성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재의 대면 조사는 3차 조사를 끝으로 일단 멈췄습니다. 경찰은 화성 살인 사건의 수사 기록과 처제 살인 사건의 기록을 비교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록은 15만 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를 경찰이 과거에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고 결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이춘재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0여 년 전 수사 기록을 살펴보다 이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에 화성 일대에 살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했고 어떻게 답했는지는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용의선상에서 끝내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과 방대한 자료를 통해 그 이유를 파악 중입니다. 기록으로 남은 수사 자료는 책자 200여 권, 파일 400여 개로 약 15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공범이나 다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이 씨의 DNA가 검출된 5차, 7차, 9차 사건과 1차, 2차, 10차 사건의 범행 수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물품을 이용해 두 손을 묶거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10차 사건 때 나온 DNA는 1991년 일본에서 분석했는데 9차 사건 때의 DNA와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공범과 여죄가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삼성과 LG의 비방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LG가 삼성텔레비전을 문제 삼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한 바 있죠. 이번에는 삼성이 LG의 의류관리기와 건조기를 겨냥한 듯한 간접 비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유튜브에 올린 2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건조기 쓰다 보면 열교한 게 먼지 쌓이는데 직접 청소할 수 있는 거야? 최근 문제가 됐던 LG전자 건조기의 자동 세척 기능이 떠오릅니다. LG는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건조기 145만 대를 무상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에는 LG 의류 관리기를 꼬집는 듯한 장면도 나옵니다. 털었던 미세먼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옷에서 털었던 미세먼지 그대로 두면 옷은 깨끗해져도 속은 어떻게 되겠어? 강하게 먼지를 털어내는 건 LG 의류 관리기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사실상 LG를 겨냥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오래전부터 기획한 영상이고 다른 회사 제품을 폄하할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선 이 영상이 최근 LG가 삼성 TV를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LG는 삼성 8K TV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제품을 분해해서 보여주며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삼성 TV 광고가 허위 과장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대만 카스텔라, 마라탕, 또 최근에는 흑당 버블티까지 한번 유행을 탔다면 이런 베끼기 가맹점들이 골목에 우후죽순 생기고 또 망하곤 하죠. 당정이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직접 사업을 해본 곳만 가맹점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골목입니다. 150m 남짓한 거리에 최근 유행하는 마라탕 가게가 4곳이나 모여 있습니다. 흑당을 넣은 버블티 매장도 번화가마다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JTBC가 보도한 베끼기 프랜차이즈 실태입니다. 유행 따라 난립한 프랜차이즈는 과당 경쟁에 거품이 금방 꺼지곤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 몫이 됩니다. 반면 가맹본부는 금방 또 다른 아이템을 찾아 가맹점 모집에 나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가맹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이나 퇴직금을 쏟아부어서 가맹점, 소위 점주로 들어간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도 늘어납니다. 경쟁 브랜드 점포는 얼마나 있는지, 예상 수익은 얼마인지 미리 자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 점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점주들의 비용을 떠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오늘 밤 유엔에선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뿜어대면 앞으로 3.4도까지 기온이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상황인데요.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The last 4 years were the hottest on records. If warming levels were to reach 2 degrees Celsius or more, it would be catastrophic. 유엔 사무총장의 우려대로 기후 위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1800년대 후반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탓에 극지방 빙하가 점점 줄고 해수면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꾸준히 늘어 재작년 535억 톤을 기록했는데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게 유엔 환경계획의 판단입니다. 또 이대로라면 지구 평균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5도만 높아져도 동식물과 인간은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 유엔은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신규 건설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체의 33.5%였던 석탄 발전 비중을 2020년 33.4%, 2030년 31.6%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 탈석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어제 세계 곳곳에선 차 없는 거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 런던시는 축구장 200개에 달하는 도로를 막고 시민들에게 공기가 얼마나 다른지 느껴보라고 권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런던의 명소 타워브리지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건넙니다. 자전거 묘기 공연장도 생겼습니다. 도로에 만든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은 마음 놓고 뛰어놉니다. 런던시는 일요일 도심 20km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막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People need to get used to breathing clean air and to feel the difference. At the moment, we're so used to breathing dirty air.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도 걷거나 자전거를 탄 이들이 차지했습니다. So far, that's all we've seen, the traffic and the noise and wee woo. Today is nothing. It's really quiet, and we're actually planning to rent a bike later on.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로는 단체로 춤을 선보이는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도시 20여 곳은 매달 한 차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지방정부가 도로에 모여 체조하는 모임을 장려해 체력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오염을 줄일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면 3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실제로 돈을 받는 학생들은 적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업계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위탁과정 3학년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내일부터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한 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취업이 확정되면 300만 원을 받습니다.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25,500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줍니다. 한 사람당 400만 원씩, 대상자는 32,000명입니다. 문제는 취업률이 떨어지다 보니 장려금을 받는 학생이 계획보다 적다는 겁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은 2017년 53.6%에서 올해 34.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기 장려금은 2만 4천 명에게 줄 수 있는 규모였는데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산 735억 원 중 400억 원 정도만 나갔습니다. 교육당국은 2022년까지 고졸 취업률을 60%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 양질의 고졸 일자리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었고 대형 마트들이 줄줄이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전자담배 판매가 점점 늘고 있는 우리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규제할 마땅한 법도 없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USB 같은 모양의 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 미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인 듀른.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논란까지 더해지자 미국 FDA는 즉각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지난 5월 국내에서도 가양 액상형 전자담배가 등장했습니다. 40여일 만에 600만 갑 정도가 팔렸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판매 금지나 회수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이 발의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없죠. 유해 성분들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분석하는 역할. 관련 법안도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가향담배 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도 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상상만 되고 아직 소위는 안.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을 늘리거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회수, 판매 중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외국 정상에게 요구했다는 의혹이 미국 대선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화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미국 민주당은 탄핵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론했다는 것은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was largely the fact that we don't want our people, like Vice President Biden and his son, creating to the corruption. 민주당은 대화록 전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군사 원조 중단을 무기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This seems different in kind, and we may very well have crossed the Rubicon here. 공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록 공개를 고려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아들 관련 회사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ive billions of dollars to Ukraine.
unless they remove this prosecutor, and they removed the prosecutor supposedly in 1 hour. 이렇게 맞물린 의혹은 불과 며칠 만에 미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규입니다. 서울대 학생식당이 3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면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학생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학생식당 식권을 파는 창구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동 판매기도 꺼져 있는데요. 지금 같은 점심시간이면 줄이 길게 늘어서는 곳이지만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식당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는 115명. 생활협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 128명 중 대다수입니다. 식당 6곳과 카페 3곳이 운영을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한 단과대 식당의 조리실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다는 게 노동자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이 커튼을 치고 한쪽 구석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녀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찢는 소리, 뭐 말하는 소리 다 들리고, 뭐 지나오다가 가다 뭐 눈도 마주치고. 이런 실태는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청소노동자 A씨가 숨진 뒤부터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도 처우 개선을 함께 외칩니다. 14,677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제 워낙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 기회에 처우도 개선하고 처우 개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측인 생협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계속할 것이라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3살배기 아이가 집에서 수백 미터를 혼자 걸어 나와 길을 잃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아이를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갔는데요. 또래 자녀를 둔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40대 부부가 아이를 안고 경찰서 지구대로 들어섭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남성의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부자지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처음 본 사이입니다. 길을 가다 도로 갓길에 혼자 있는 아이를 보고 근처 지구대로 데려온 겁니다. 지나가시던 분이 이제 애가 위험하게 놀고 있어서 주변에 엄마 아빠가 있나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없더래요. 아이는 올해 우리 나이로 3살인 김모군입니다.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 소속 김영란 경장이 김군에게 다가갑니다. 의자에 앉히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사탕을 먹이며 침을 닦아주고 손가락을 펴 보이며 몇 살인지 묻기도 합니다. 친근하고 능숙한 모습에 김군도 점점 안정을 되찾습니다. 사실 김 경장도 4살과 4개월 된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입니다. 이날은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불안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냥 빨리 찾아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 같아서. 김 경장은 김군을 순찰차에 태워 곧바로 발견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때마침 아이를 찾고 있던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김군의 아빠는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수백 미터를 혼자 걸어갈 줄 몰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은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 길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지문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진보 논객으로 분류되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최근 소속인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 교수는 자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자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강하게 만류해서 최종 탈당 여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미군 헬기가 경기도 용인의 상공을 비행하던 중 매달고 가던 컨테이너 박스를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비닐하우스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떨어진 컨테이너엔 연료 펌프가 있었지만 유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여동생과 다투던 현역 육군 장교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육군 모 부대 26살 A 중위는 지난 21일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여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렸습니다.
경찰은 A 중위를 현장에서 붙잡아 군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절대 복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항암 치료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단군 초상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임채우 단군학 자료원장은 그림 오른쪽 아래 청나라 연호 광석 9년에 근거해서 136년 전인 1883년에 제작된 단군 초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림은 단군 초상화 가운데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부여박물관의 단군 화상보다 크기가 더 크고 조선시대 불화 양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위험을 경고할 때마다 일본은 한국이 반일 감정을 앞세운 트집 잡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선 후쿠시마를 내세운 도쿄올림픽을 향한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전직 시장은 부흥올림픽이 오히려 부흥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은 8년 전 원전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최고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나서 후쿠시마의 재건, 회복을 홍보하지만 일본 안에는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전 사고 지점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미나미 소마의 전 시장은 도쿄올림픽이 내세운 부흥올림픽의 허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올림픽이 오히려 부흥을 방해하고 있다. 월간 일본 시월호와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 지역의 실상은 아직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고백했고 부흥올림픽이란 명분 아래 원전 사고의 실태를 감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주민들은 원전 오염수를 다시 배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쿠라이 전 시장은 원전 사고 당시에도 현재의 처참한 실상을 전하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를 꼬집었습니다. 월간 일본은 전직 주 스위스 일본 대사 그리고 작가의 목소리도 실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세계가 걱정하는 방사능 올림픽이란 우려도 나왔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운동회라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도로 위에서 폐지를 싣고 수레를 끄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비키라거나 빨리 가라면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볼 수가 있죠. 아찔해 보이지만 이들이 찻길로만 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 기자입니다. 차량과 소수레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폐지를 주워 고물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차도 위에서 보냅니다. 이유가 뭘까? 도로와 인도를 나누는 것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리어카는 손수레, 즉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 위로만 다녀야 합니다. 폐지를 주우시는 노인분들이 차도 위로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 옆으로 지금 리어카를 끌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어떨지 돌아봤습니다. 취재진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한 남성이 수레를 끌고 차도로 들어갑니다. 여러 대의 차들이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갑니다. 중앙선을 건너가고 차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차마로 분류된 리어카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차도 위를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 차로를 다니도록 정해져 있는 자전거와는 다릅니다. 화물차가 수레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멈춥니다. 좀 위험하신 거 아니셨어요? 자기들 비키고 나서 비키고 그러는데. 방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리어카 끄는 노인분을 차가 스치듯이 지나간 건데요. 이분들은 하루에 이런 상황에 몇 번씩 노출된다고 합니다. 한다는 얘기는 나이가 먹으면 그렇잖아요. 다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전국적으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6만 6천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일어납니다. 지난 7월 수레를 끌던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부딪혀 숨졌습니다. 운전자들은 불편하다고도 말합니다. 부딪혔을 때 어르신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치게 되면 부담스럽고 처벌되죠. 도로 다니고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되죠. 근데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취재진은 수레를 끌다 사고를 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통사고가 5월달에 났었어요. 차가 많이 밀려는데 여자가 그냥 확 뒤에서 밀고 가는데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발이 지금 뺑뺑 붓고 그러는데 이 같은 약자한테는요 숨기지가 않아요. 차가 받아갖고 넘어졌는데 전화한다고 해놓고 차 갖고 도망가 버리는데 어찌게요. 하지만 이들은 오늘도 같은 길을 오고 갑니다. 인도를 다니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인도를 오르내릴 경우에는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차도위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온대요. 불편하고 생기기가 단속반에 그런다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걸까? 80세의 신체를 체험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입고 수레를 끌어봤습니다. 버스가 옆을 지나치고 턱에 걸려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리어카를 끌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시야도 굉장히 좁고 팔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리어카를 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70kg 무게의 리어카만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밤 시간이랑 새벽 시간대인 걸 생각하면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은 더 많았을 겁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 손에 쥐는 돈은 10,000원 남짓. 도로 위에서 하루 종일 차들과 뒤섞이며 받는 돈입니다. 6시부터 시작하고 저녁 9시까지. 내일 아침 거 이제 팔 거 수령하고 오늘 일과는 끝납니다. 취재하는 동안 한 노인은 차도 위에 있는 12시간 중 12시간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차도 위에서 아슬아슬한 생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의 강의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도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로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류 교수는 수업 스타일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류석춘 교수의 연구실 앞입니다. 문 앞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놨는데요. 자세히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과하고 내려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오늘 류 교수의 수업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학내 성평등센터도 이 수업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내용을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스타일의 문제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니며 매춘을 권유했다는 지적은 언어 도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으로서는 솔직히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고 매춘을 해보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스타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교의적인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하죠. 류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도 교내 곳곳에 붙었습니다. 과연 교수님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셔도 되는 건가?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로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총학생회도 류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등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류석춘 교수의 발언은 자칭 새로운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는 뉴라이트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극우 진영이 쏟아내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TV 토론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류석춘 교수도 2006년 한 좌담회에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2013년엔 또 다른 학자가 자신의 저서에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류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심적이고 제대로 연구한 학자라고 지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 뉴라이트의 전신은 2004년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출범한 자유주의 연대입니다. 이듬해 이 단체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학계는 물론이고 정계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지난 2006년 뉴라이트의 창립 1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관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이들이 위안부에 대해 내놓는 주장은 일본 안에서도 극우 진영이 말하고 있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과거 뉴라이트는 친일 인명사전 제작은 반대했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찬성했습니다. 최근 유석춘 연세대 교수까지 뉴라이트 인사들의 무리한 주장은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니까 매출의 일종이니까. 네, 유석춘 연세대 교수의 이 강의 도중 발언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류 교수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발언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책으로도 촉발된 논란인데 일본 극우 세력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논리입니다. 학계나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일본군이 여성들을 모집하고 이동시키고 또 현지에서 위안소 운영 계획을 짜고 관리해왔다는 사실, 즉 일본이 적극적인 위안부의 피해의 가해자라는 근거는 많습니다. 야전 주보 규정이라는 일본 육군의 기록입니다. 군부대에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내부 근거 규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주보라는 말은 뭐 PX랑 비슷한 이 군인용 매점을 말하는 건데 이 관련 규정을 바꿔서 위안소 설치 근거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대장으로부터 위안소 개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면서 기쁘다는 취지로 적은 병사의 기록도 이미 80년대 일본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 일본 정부와 군이 직접 개입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상하이 총영사관 문건에는 위안부 모집 주무기관이 중국 내 일본 영사관과 일본군 헌병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위안부 모집을 맡은 민간업자를 직접 뽑아서 그 편의를 좀 봐주고요. 네. 또 헌병대는 이송 과정을 관리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네. 또 군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 위안소도 있었지만 최종 관리 책임은 모두 일본군에 있었습니다. 한 일본 보병부대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둔지에서 고급 선임 부대장이 관리, 경영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군이 직접 계획을 하고 운영을 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러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원해서 간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어떤가요? 네,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증언했을 때부터 뭐 이런 증언을 억누르기 위해서 매춘부라는 낙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응했다 이런 가해자 쪽의 잘못된 프레임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연합군이 전장에서 발견한 일본군 위안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해야 할 위안, 이 컴포트 서비스라는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병원 부상병을 방문해서 뭐 붕대를 감아주는 뭐 이 정도의 일로 여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집된 사람이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속아서 모집된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정황은 이 속아서 따라갔다 뭐 이렇게 증언한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미군이 조선인 포로를 신문할 때 이러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질문을 정리한 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당시 미군 역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당시 이로 인해서 조선에서도 저항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부가 매춘이다라는 주장은 결국에는 돈을 벌러 간 합법적인 성격이다라고 포장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일본군 내부 문건에는요. 공창제가 언급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에서는 합법이었던 공창제도 형식처럼 위안소를 운영했다 뭐 이런 건데 네. 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선 이런 정보는 가려진 채 갖가지 속임수와 폭력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끌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본은 패전 직전에 이렇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파기한 그런 것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모집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 합법으로 내세우는 이 공창제도 이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는 것도 따져야 합니다. 이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33년에 국제사회가 이 공창제도가 노예제라고 일본의 공창제도가 노예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된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전문가의 이야기 좀 긴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군 자체가 사실은 당시 일본 정부가 시행해 왔었던 공천제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위안부 여성들을 창기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죠. 1920년대 말 30년대 그 전부터 계속 노예제도라고 비판을 받고 1933년 보고서에 그러니까 일본의 공천제는 노예제도라고 아예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위안소에서 얼마나 자율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는가를 갖고서만 성노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좀 잘 기억해둬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고원을 그만두다로 정했습니다. 쓴소리 고원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쓸고 말씀은 쓴소리인데요.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당을 위한 고원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할 테니 잘 대처하시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왔는데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대처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내부 총질을 그만하라라고 홍준표 전 대표에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홍 전 대표가 이제 그럼 쓴소리 안 하겠다, 한마디도 안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정말 한마디도 안 할까요? 오늘 바로 했습니다. 그런가요? 물론 말은 아니고 페이스북에 역시 글을 올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톤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중 국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전 출산이 아니다라고 했고 의혹이 많이 제기됐던 그 산후조리원도 시기 문제를 두면서 가짜 뉴스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앞서 어제 얘기했던 것과 비춰보면 일단 쓴소리는 아닌데 한마디는 한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전에도 원정 출산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중 국적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을 했지만 갑자기 환영한 것도 굳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국당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서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딱 겨냥해서 최근 발언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지금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자는 자유파의 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회부입니다. 회부해야 한다. 발음을 잘못하면 전혀 딴 뜻이 되기 때문에. 회부가 아니고 회부해야 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누가 원조냐로 잡았습니다. 뭐에 대한 원조입니까? 민부론에 대한 원조인데요.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이 핵심인 민부론을 저렇게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좀 더 힘을 쏟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민부론은 내가 원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부론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온 이론이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접근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했을 민부론이 아니다. 실제 김두관 의원은 2006년에 당시 대선을 준비하면서 민부정책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이미 그때 쓰여졌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민부혁명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민부,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초점은 빈부격차 해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조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원조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같지 무슨 이게 원조가 따로 있냐라고 한국당에서 오늘 바로 반박을 했는데요. 김정석 의원이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름이 비슷해 같다고 하는 거면 원조 감자탕집하고 진짜 원조 감자탕집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거리에 보면 내가 원조다라는 감자탕집이 꽤 있는데 감자탕집을 예를 들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뭐 어디 감자탕집뿐인가요? 예. 예. 아무튼 예. 족발도 있고 물론 원조를 주장하는 여러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 한국당의 민부로는 감세와 규제 완화, 또 원전 정책을 다시 하자는 건데 김두관 의원이 주장했던 2006년에 주장했던 민부로는 앞서 얘기했듯이 빈부격차 감소의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내용은 완전 다르고 이름만 같은 건데요. 민부론 같은 이름은 사실 흔히 쓰일 수 있는 이론입니다. 예. 실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1987년에 한 일본 작가가 민부론이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부강하는 법이라는 책도 낸 바 있는데요. 예. 오래된 책이어서 구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예. 보통 명사처럼 됐군요. 예.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양심적인 학자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요?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양심적이다라고 한국당의 차명진 당협위원장이 오늘 주장했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또 튀는 발언을 자주 하는 편이죠. 예. 예전에 세월호 막말 발언 때문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예. 일단 징계는 8월 말에 풀렸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최근 강의 중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뭐 직접 전하기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차명진 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류석춘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 일본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반일 종족주의 책 내용을 지지하는 강의를 했다면 정말 양심적이고 연구를 제대로 한 학자 맞네라고 올렸습니다. 예. 물론 이 내용은 반일 종족주의에 한정돼 있지만 논란이 된 반일 종족주의도 물론 논란이 되고요. 예. 그런데 학생들에게 했던 발언들을 감안할 때 어떻게 과연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한국당에 물어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차명진 전 의원이 너무 하고 있다라는 한국당 반응도 있었는데요. 예. 예, 실제 그런데 양심적인 학자로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했던 류석춘 교수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른바 그 해볼래요라는 발언은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번 해볼래요? 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였다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목적어를 생략해서 얘기했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는 당시 뒷문장과도 맥락을 보면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또는 좋음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세 기자가 출연해서 화상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에도 그 자리에